제10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재정, 또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안부의 발표도 있긴 하던데 예를 든다면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무슨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하고 무슨 뭐 정책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지방 균형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더 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지역에 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 아주 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좀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주고, 또 실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여기는 송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한다든지, 또 그런 걸 할 때도 우리 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내용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류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관상은 성장하고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뭐 사상 최대 수준의 아마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한 군데 쏠린다는 거고, 대다수 취약 부문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좀 제도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예산, 당장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또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와 경찰, 또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산불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각 부처청에서 산불 대비 예방 조치라든지 또는 화재 진압 관련돼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는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발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대비해 주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진압 시간, 또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이게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부처 특히 산림청, 소방청, 농축산부 또 행안부 다들 애써주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좀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봄이 되면은 입상객 때문에 생기는 산불도 많다고 하고 특히 이제 농산물 잔재물 이 소각하느라고 또 불도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요새는 임약 가까이에 있는 주택 부문 또는 뭐 생산 시설 공장 이런 데서 무슨 모닥불 피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헬기 진압이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도 어쨌든 협조 잘 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 진압은 계속 얘기가 이것저것 있던데 사다 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뭐 인력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밤에 불이 많이 번지고 그러는데 8대인가 사놨다고 하니까 잘 쓰도록 하십시오.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이 산불 문제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림 자체 소실도 큰 손실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그런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산불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 산불에 의한 피해는 얼마나 되나? 산불 진압 시간은 얼마나 단축됐나? 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런 거 계속 그래프로 표로 그리니까 그 신경 써서 역시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많이 줄였다.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도 잘 챙겨주세요. 이제 또 가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왔다는데 또 가뭄 때문에 식수 문제 또 뭐 농작물 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미리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대책은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안부, 농산부, 기후부도 네네네. 농림부가 어쨌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후 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현안 토의와 기타 부처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실까요? 오늘 지금 1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최근에 시신이 추가 발견이 돼서 좀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토부 업무인가요? 예. 하여튼 이 경과를 잘 좀 챙겨보세요. 네네. 좀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현재 그 여러 부처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책임 소재 문제도 좀 분명하게 네,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쓰레기 비스무리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사고 조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사고 조사위원회가 그 관할을 지금 막 옮기고 이러고 있는. 산하에 있다가 중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어떤 불신하고 문제를 삼아서 네. 이걸 총리실로 이관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사조위에서 새롭게 시작한 형태로 바뀌다 보니 네. 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들도 교체했어요? 다 이제 그건 총리실 주관에서 하지만 다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그 지난 며칠 전에 새로 구성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늦어요.
이게 일반 행정도 다 제가 속도를 좀 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어떤 처분의 결과가 이 받는 쪽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파초손을 든 마녀인가? 뭐 하여튼 이건 뭐 장난삼아 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폭풍이 된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겸해서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그 원래 합동수사본부 만들었죠. 우리 경찰이 하고 있나요? 검찰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검찰이 알겠습니다. 예,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이게 지금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그 특조위 아까 그 유족들의 위원회하고 그 지금 정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 그 쪽하고 계속적인 그 접촉을 하면서 요구사항 반영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인력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6명 남짓 정도 돼 있고요. 예. 경찰은 경찰 인원제 좀 숫자까지 정확히 경찰 11명가 있습니다. 11명. 하여튼 여기도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 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예, 관련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 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를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해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아무도 저희 아마 국정과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아마 좀 국조실에서?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 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자를 모으도록 입장도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우리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정위 열일하고 계시대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쨌든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 네. 이런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세청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물가 TF도 새로 뭘 하나 발굴하고 있죠. 물가 TF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해서 광주 장관들 대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물가 TF도 추가 발굴하는 네네.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부처들이 어쨌든 크게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 고생하셨고 금융위원회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 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세심하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어제 남의 돈으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심지어.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제 경우에 세금 문제도. 근데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지 않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준비 잘 하십시오. 네. 네,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은 중동 상황 관련해서 외교부 차관님부터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중동 상황의 주요 동향 및 중동 지역 내 체류 중인 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면서 이란 해군 함정과 기뢰 설치용 선박 등을 타격하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기뢰 저장 시설 등을 비롯한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저지하고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영국 등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요청 사항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의 신중한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민간의 에너지 시설 공격 및 호르무즈 일대에서 기뢰 위협과 선박 공격 등 비대칭 전략이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제한적인 군사적 수단이나 위협으로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전쟁 비용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중동 상황 장기화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재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빠르고 안전한 대피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중동 상황 발생 직후와 비교할 때 약 8,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방부와 현지 공관 등 유관 부처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막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동 지역 4개국 체류하던 204명의 우리 국민과 7명의 외국인이 무사히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 UA발 정기 민항편은 물론 일본 등 우방국에서 협조한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 교민 38명과 이란 내 교민 5명의 2차 육로 대피도 지난 주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현재까지 약 1,400여 명에 이르며 외교 교섭 등을 통해 재개된 민항편으로 귀국한 국민 수까지 감안할 경우 그 수는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빠르고 안전한 대피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재경무 장관 그 중동 상황 관련해서 경제 분야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일부 통항 가능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에 따라서 오늘자로는 어제 브렌트유가 106불을 어제 기록했었는데 오늘 아침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00불 90센트로 좀 내렸습니다. 특히 웨스트 텍사스 중진유는 어제가 한 101불 정도 됐습니다. 오늘 94불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중동 상황이 안정화되는 게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거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석유로 제품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어제
5시 기준으로 1,833원입니다만 오늘 아침 저희들 확인한 결과 1,831원으로 일부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도 1,832원이 오늘은 1,829원 50원까지 이렇게 50전까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좀 일부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대까지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안내를 통해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상황은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오른 상황입니다. 좀 등락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르무즈 중동 상황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1,49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리도 일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수급 차질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이나 물류비 부담 등은 저희들이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서 국회에 또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물류비나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농어민 등 민생 안정, 그다음에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은 하되 직접 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의 그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유류 가격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가 추이 등을 보면서 직접 보조와 유류세 인하를 통한 또 유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민생 경제 안정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 거란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3가지 종류가 어제 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 회의 통과되면 금주 중에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을 하고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통한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금주 중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제한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운송비 이외에도 전쟁 위험 할정료, 그다음에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황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마련해 놓고 차근차근 정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장까지 같이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석유 최고 가격제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도 시행에 사일이 경과했지만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인하 폭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윤으로 흡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가격제가 도입한 이후에도 220개 주유소는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알뜰 주유소 중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주유소들, 그리고 SK, GS,
SOL, HD현대 한 200여 개의 주유소들은 오히려 인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안 관련해서는 우선 석유 관련을 일단 오일 콜센터가 있습니다. 오일이 들어가지고 오일 콜센터를 창구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시민단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에 대해서도 아주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 주유소가 고가의 가격을 인상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온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2회 이상 고가 판매 시에 계약을 미연장하는데 현재는 1회 이상 고가 판매 시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유사 최고 가격 위반, 공급 가격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최고 가격제를 도입한 109원 정도의 휘발유 가격 그리고 218원의 경유 가격이 소비자가 직접 계속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 관리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석유 제품에 대해 해외 수출 물량 상한을 설정을 해서 석유 제품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관련해서는 지난번 IEA 공동회의 결의에 따른 우리나라가 할당하기로 된 2,246만 배럴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 수급에 부담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호르무즈 외곽 등 대체 구매 및 해외 생산분해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 농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부 장관님 네.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 텐데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당장 닥친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어쨌든 거기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이 소비자, 네. 국민들한테 영향을 직접 전액을 똑같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네. 소비를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본인이 2,000원 하는 유류 휘발유를 넣는다. 근데 200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깎아줘서 1,800원에 사게 할 거냐, 아니면 2,000원 내게 하고 200원에 해당되는 거를 것이냐. 예. 별도로 지원을 하냐. 네. 지원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제가 돌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 네. 이게 지금 연간 80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일부든 전부든 그 세금을 받아서 똑같은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면 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죠. 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주면은 석유로는 줄이는 대신에 또 다른 부분 소비도 늘릴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서 네. 그냥 동액을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 지금처럼 이게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네. 하여튼 그것도 돈을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드시면 이제 그 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관리는 변하겠죠. 걷어서 지출하려 그러면 또 행정 비용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죠. 네. 하여튼 그 점과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또 예를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정인대로 내고 그걸 받아서 필요한 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이제 세금을 깎아줘 버리고 있잖아요. 네. 감면제도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에 유류세를 깎아줘 보니까요. 정유사한테 유류 세금을 내는 걸 깎아주니까 가격은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세금을 좀 해주고 일부는 또 그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우리 재정으로 넣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주면은 정책 효과성이 좀 이게 이제 저수지 같은 거라서 네. 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악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일종의 내성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점점점 이게 수위가 네. 낮아지잖아요, 그죠? 수심이 낮아지는데 이 정책 효과도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감면하고. 네, 감면 제도도 진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두텁게 감면하고 이런 강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세금 얘기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그까지 넘겨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일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권한은 곧 책임이다. 그거 알죠? 예, 그럼요. 이 세금 감면제도, 조세 지출 제도를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비를 올해 지금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좀 돈이 돌게 경제가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네,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곧 이제 석유 최고 가격도 올려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네, 네. 뭐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최저 가격을 정한 것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너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실제 원가하고 차익을 우리가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고려했을 때 최고 가격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올려가는 거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뭐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뭐 바우처를 주든지 아니면 네.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유류세를 대폭 깎아줘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좀 줄이면 네, 이제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네, 세금이 재정세는 줄어들고 소비는 안 줄어들 좀 덜 줄어들고 네, 뭐 아무래도 그 문제가 있죠. 유류세를 낮춰주면은 일반 그 유가가 줄어듭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직접 관련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 지금 국가의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수출 통제도 해야 네,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오부제도 어쩌면 해야 될지도 네, 네. 10부제, 5부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온갖 비상수단을 써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네. 걷어질 세금을 소득 피해- 지원을 해주는 게 피해 계층에다가 지원을 조금 뭐 그 와중에 좀 더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네, 양극화 완화에도 쓰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그걸 고려를 좀 하시고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막 대폭 깎아 달라. 우리가 유류세 걷어가지고 그 딴 데 안 쓸 테니까요. 하여튼 지원한다. 이번 피해 네,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 걷어지는 만큼 어쨌든 깎아줄 걸로 예상되는 만큼은 네.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출로 하겠다 그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돼요. 네, 추경 좀 지금 빨리 뭐 하고. 밤새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주말에 밤새워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눈이 좀 괜찮은데? 네, 안에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죠?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러시고요. 네, 어제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께서는 요새 막 주유소도 많이 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그 비싸게 받는데 가면 막 쫓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옆에 좀 덩치 좋은 직원을 좀 데리고 다닙니다. 네. 그 우리 산업부 장관 보시고 그 주유소 비싸게 받으시는 몇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이거 했는데도 더 올려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용감한 데가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말 다니다 보면 핑계는 많습니다. 핑계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핑계도 이제 없어지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돌아옵니다. 그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고객들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그런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 주에는 그 혹시 그렇게 막
부당하게 올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세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예 그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또 뭐 직권남용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공정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 특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 담합 대응반을 마련해 있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네. 대구, 부산, 제주는 조사를 실시했고 대구가 유난히 비싸다 그러대? 예, 유난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러지? 그 지역적 특성이 왜 좀 있나?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주유소들이 많지 않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치? 특히 저희들 주유소 중에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저희 산업부에 있는 석유공사, 그 국토부에서 한 도로공사, 농협에서 하고 있는 NH 농협이 있는데 네. 그런 기관들이 일종의 주유소 가격 안정에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한번 저처럼 주유소에도 꼭 한번 가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는 어디가 담당하고 있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 석유공사?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 누구 소관이지? 산업부 소관. 산업부 소관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알뜰주가 세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국토부 소관이고 NH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림부 소관입니다. 네. 근데 저기 농협인가? 농협도 관계가 있죠, 이거 주유소하고. 네, 농협입니다. 농협 주유소입니다. 그거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네.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산업부 장관이 말씀하신 알뜰 주유소 관련해서는 농협 주유소가 전국에 7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 모니터링 된 곳 중에 20곳이 가격을 더 올린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함의가 있거든요. 농협이 이러면 되나? 네.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럼요. 기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원도 있잖아 사실. 예, 지원도 있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외 국민들 중에 우리가 이제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사우디에서 치러 온 게 마지막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귀국하려는데 귀국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공이 해제돼 있고 이런 곳은 다 오실 수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또 폐쇄하는 것도 지금 있고. 사우디, UAE 이런 데는 지금 열려 있고 네. 전기 항로도 열려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한다든지. 귀국하고 싶은데 예.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계속 체크하고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 문제는 사실 이럴 때 그 우리가 옛날로 치면 증시 부양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과거는 옛날에 막 사주고 막 그래, 예. 그래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반드시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질 거는 떨어져야 돼요. 오를 건 오르는 거고. 네. 근데 억지로 막 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디 기사에 보니까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예측 규모가 600조 네. 뭐 그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지금 아마 큰 예. 분께서 맞습니다. 600조 뭐 이런 예측을 한다고. 네, 계속 또 저 반도체 업황이 좋아갔고요. 예측할 때마다 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반도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뭐 반도체 관련 기업도 있겠죠. 뭐 장비 납품사, 소재 장비 뭐 이런 다 올라갔겠죠. 그 빼고 다른 영역들은 어때요? 이게 오로지 반도체 영역 때문만은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반도체 말고 조방원이라고 그래서 조선 방산 조선도 원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방위산업도 있군요. 예,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로봇 뭐 하여튼 상황은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상법이나 관련 입법들을 좀 속도를 좀 내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상속세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무위가 지금 문제죠. 이 정부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안 하고 그냥 위원장이 저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해? 여기 모든 장관님들이 말이 없네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아요.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에 따라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보고 수렴해보고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헌법 원칙 아닙니까? 그 하반기에는 국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좀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심각해요. 특히 정무위가 지금 이거 자본시장법이나 뭐 금융 관련된 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죠. 공정거래법도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뭐 지금 진척이 안 되죠. 늦어지는 게 아닌데 아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감한 사항이 저희 보훈부도면 정부의 소속인데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임위 차원에서는 거의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전체 국회 차원에서 교착 상태가 빠지면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어제 상임위를 아예 열질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상법 개정이나 아니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특히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가서 뭐 읍소를 하시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빨리 진행합시다. 미안해요. 네. 예, 의견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의 한 건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균형 성장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열리는 만큼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차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지만 자료는 저희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요지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압축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처, 산업부,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 우대지수를 마련해서 필요시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 방식 등을 별도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화하였습니다. 지방 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해서 서울에서 먼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지역별 사회 경제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해서 이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즉각적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특례를 운영하면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대지수는 하여튼 그림으로 보여주면 깔끔하게 하는데 그죠? 하여튼 핵심은 그거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네, 그 우대 지수를 어떻게 뭐 구성은 복잡할 테고. 몇
단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네, 너무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냥 기준을 정하면 되지. 기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 거리나 발전 정도나 인구 소멸 정도나 뭐 나 다 고려했겠죠. 예, 그렇게 다 변수를 다 곱하기를 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네. 그냥 일정한 기준선 네네 이런 정도만 정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다음에 너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더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개조, 대전환의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지방이 진정으로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사업과 재정 대조를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배경하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인구도 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 인구 비중보다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최근 통계인 25년에는 지금 51%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지역 내 총 생산을 비교해 보면 15년부터는 수도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24년 최신 통계를 보면 53대 47로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드리는 재정사업, 재정제도를 포함해서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더 늦기 전에 지방 살리기에 맞춰서 재정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대응 방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26년 예산에 아동수당 등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방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 예산부터는 지금 방금 행안부 장관님이 보고드린 지방우대 지수에 따라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과 거리,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 지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우대를 적용하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은 지원금 자체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지방이 상황이 어려우니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 자체를 수도권에서 멀수록 낮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물량이 확대가 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사업 물량을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국비 보조 비율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생기겠네? 지역 경제하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겠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이게 뭔가 지방우대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서 27년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 보조를 확대하고 초광역권 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포괄 보조라는 거는 지방정부가 나 이 사업 하고 싶다. 그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게 포괄 보조 사업인데요. 이미 26년 예산에 25년도에 비해서 규모는 한 3배 정도 늘려서 11조를 했고요. 사업 개수도 47개에서 2배 가까이는 121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27년 예산할 때도 포괄 보조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포괄보조 사업을 늘리게 되면 각 부처 입장에서는 내 권한과 내 영향력 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포괄보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초광역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초광역 개정을 만들어서 A광역 지자체하고 B광역 지자체가 우리가 공동으로 문화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 되겠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더라도 A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A하고 B 광역 지자체가 큰 그림을 그려서 클러스터를 배치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사업들을 초광역 개정을 신설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돈이라는 게 세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제도도 지방에서 민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지역 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 기본 계획을 이미 수정을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이거 관련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는 지역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고요. 5%포인트 높이는 만큼 경제성하고 관련된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낮출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효과가 날 텐데 정량 분석을 해보니 효과가 안 나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지역 낙후도를 정량적으로만 평가했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를 이용하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정성적인 요인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방주도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산업과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가 돼야 되겠다. 네 번째로는 문화가 돼야 되겠다. 이 네 가지가 제일 핵심 키워드인데요. 27년 예산을 각 부처에서 설정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력 사업과 연계, 거점 국립대, 지역 필수 의료 확충, 문화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관련해서는 모두의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27년 예산과 중기재정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획예산처가 충실히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지방정부 재정전략 협의회도 상설화해서 지방정부가 말로만 파트너가 아니고 진정으로 소통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말씀을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하실 때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추경하고 관련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치밀한 설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 우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성장 영향평가 말씀도 주셨는데요. 균형성장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은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균형성장 영향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26년 중에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궁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실 이 금융 부분도 지방 우대 정책이 좀 가능한 게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뭐 민간 금융기관들한테 저 지방에 이자 깎아주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뭐 보증 제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방에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저희도 지방 우대 금융이라는 컨셉으로 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 금융기관들, 이제 정부가 하는 공공 영역이니까 목표제를 했습니다. 예전까지 지방에 얼마 주겠다 그런 포션이 없었는데 아예 포션도 확실히 줘갖고 그 목표도 달성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방 우대 관련된 금리라든지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전 기업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기업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민간 금융기관들에서 아주 단적으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래서 청년들이 부산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출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지방의 컨셉들을 많이 금융 분야도 지방에 대해서 산업 배치나 이런 거 기업들이 검토할 때 금융상 혜택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 세제 규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인프라 그다음에 교육 여건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 정주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저런 거 있잖아요. 재경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생산 촉진세 뭐 이런 거 도입할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지금 미국에도 그런 거 지방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지방에서 할 경우에 화끈하게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 생산 촉진 세제 같은 경우가 가능하면은 또 지역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산 기지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세금 혜택도 혜택이고 금융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인프라나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공공 부담으로 구축을 해준다. 네,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학교 같은 교육 시설 문제하고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먹고 놀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이게 중요한데 이건 결국 공공에서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지금 각 부처별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전 지방에 뭐 동시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선도지구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초강력 그 통합한데 이런데 뭐 이런 데에다가 집중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혁신 산업이라든지 전략 산업이 가는 경우는 각 부처에서 흩어진 예산을 거기다가만 투자만 해줘도 우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신 말씀하신 방안을 저희들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흩뿌려져 가지고 효과가 없게 하면 안 되고 모닥불처럼 모아가지고 화끈하게 뭐 앵커 역할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여튼 아이디어를 있는 대로 다 짜내고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금이든 금융이든 제도든 인프라든 하여튼 이 나라의 이 성장 발전 경로를 통째로 교정하는 거라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막 망설여지고 걱정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큰일 납니다. 에너지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죠. 특히 지방기업은 중소기업이 잘해야 돼요. 지금 말씀 주신 거 맞춰서 중소기업 정책들도 전부 지금 너무 좀 흩뿌려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지방기업과 서울기업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지방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에는 훨씬 더 가중치를 주고 그리고 최근에 펀드 구성하는 부분도 보면 이제 지방하고 이 매칭 비율도 지방일 경우는 좀 더 우대하는 형태들로 이제 전체 방향들을 다 잡고 있고요. 그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중기부의 모든 방향들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 줄여서 통합해서 좀 하나로 좀 규모감 있게 하는 걸로 전체 방향을 지금 잡고 틀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뭐 이것도 굳이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데다 이렇게 막 생존하라고 지원해 준 게 꽤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점점 나빠지거든요. 과감하게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고
대체 산업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기업들. 일자리도 좀 더 나은 미래형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어제 재교육도 하고 또 기업인들도 생 마인드도 좀 바꾸고 뭐 인공지능화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 갈라져 있는 데다가 그 나누어서 그냥 거의 그냥 그야말로 지원받는 이거에서 조금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창업이든 또는 성장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새로운 새싹이 돋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중소기업이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경우는 뭐 많이 흩어지고 좀 금액이 소액일 수가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 7년이나 보통 20년 사이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개념을 좀 나눠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해서 790만, 830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굉장히 다르고 다시 또 소상공인의 개념까지 들어오면서 이 통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정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중기업 규모 정도가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성장 정책과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 정책을 좀 분리해서 지금도 이제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 정돈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의 방향을 좀 나눠서 좀 봐야 할 거여서요. 이 부분은 정비하고 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20년이 넘어가고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업력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출과 성장의 그 달성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좀 반영해서 정책을 다시 좀 잡으면 지금보다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제조 부분도 그 굉장히 사실 지금 가보면 스마트 제조라는 게 현장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을 제가 보니까 3년 만에 매출이 2배가 된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잡은 건 스마트 제조라는 건 그냥 똑똑한 공장 만들기다. 그러니까 공장 바꾸겠다고 생각하시고 청소만 해도 생산성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올리는 부분에서의 여러 정책들을 좀 스마트 제조랑 묶어서 크게 규모감 있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십시오. 어쨌든 뭐 바꿔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대통령님, 해양사무 차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총론도 중요한데 결국은 강론으로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결단을 해주신 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한 3개월 지금 됐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부산을 이전하면서 오늘 지방우대 방한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적인 이제 사례로 처음에 간다고 발표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고 반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을 두텁게 역대에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지원을 해서 저희 직원들은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저희들 이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후속으로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노조위원장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수부 직원만큼만 지원해주면 그 말 없이 갈게요. 뭐 너무 꿈이 야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를 하거나 정책을 설계를 할 때 현지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결국은 기업과 기관이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 같이를 해야 되고요. 지금 해운 기업들을 저희들이 한 30대 기업은 모시고 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직은 좀 망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안을 만들어서 우리 재경부 금융위 등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운기업, HMM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같이 부산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은 지금 부산으로 자기 바꿔서 가겠다는 사람이 16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는. 그건 아주 초창기 얘기고요. 네. 실제로 한 20명 정도가 1대1 교류를 했고. 네. 아니, 한국 희망자가 그렇게 많다던데. 5일 바꿔서 부산으로 가고 싶다.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있어. 그래서 저기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마 이 얘기하고 나면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라 그러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거예요. 유일한 예외다. 그거는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나머지는 없다. 그건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 옮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찢어져가지고 온 나라에서 지금 국무회의하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유일한 예외였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추가의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네. 정부 부처들은 모아놔야 돼요. 모아야 일 회의라도 하지요. 지금 농축신부 저 광주 갔다 어떻게 언제 올 거야 지금. 협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대통령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해서 법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헌법에는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이래 할 때 보면은 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취업자들이 지방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하게 되면 꼭 평등 조항 가지고 헌법 소원을 들어옵니다. 네. 차제 모두의 그 헌법 전문 개정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하실 때 지방 우대 조항을 확실히 헌법에 못 받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여튼 이게 아동수당 지방에 더 주자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한참 묶여가지고 안 됐었죠? 예.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지. 예, 본회의 통과돼서 이제 4월부터 예, 소급 지급. 어쨌든 그게 안 하는 걸로 지금 합의까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소위에서. 소위에서는 이제 1년으로 유예해서 평가하고 보자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방에 지원하자 그러면 또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다시 지금 행사가 있습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예.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투자 전쟁에 대응하여 대규모 민간 합동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 향후 2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 생태계에 집중 지원하는 초대형 국가 성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면 이제 규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금 조성과 규모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5년간 75조 원을 조성해서 이 공공 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금융권 등 민간에서 동일한 75조 원을 매칭 조성합니다. 그래서 총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을 투입합니다. 투자 대상은 첨단 전략 산업이 투자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지방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촉진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방 경제 보시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지방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저희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50조 원 중 40% 이상인 60조 원을 지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수단은 직접 간접 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식을 총망라했고요.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하는 모금 자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신속하게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 발굴하고 있는데요. 1차로 7건의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1번부터 7번 보시는 그 프로젝트들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2월까지 3건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승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 4월 중 첫 번째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수천 원대의 이건 증자에 직접 지분 투자로 참여하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지난 1, 2월간 지원된 세 가지 실적인데요. 첫 번째는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풍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배터리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울산 차세대 2차 전지 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택 AI 반도체 HM 공장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파급 효과가 크고 관련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첨단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젝트 발굴에 더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발굴은 지금 협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지방정부, 국민권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찾고 있고요. 금요일도 저랑 부위원장이 각각 1박 2일씩 호남, 충청, 영남권 등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장에 있는 공장, 기업들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수요는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 통해서 지금까지 181건, 약 210조 원의 자금 수요가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계, 결국 투자 수요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업부 장관님 그리고 가계부 장관님 같이 해서 또 금융권, 산업계가 모이는 그런 행사들도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업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아까 75조 원 중 벌써 65조 원 이상 참여를 표명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과를 가속화하는데 금년도 30조 원 목표가 있는데 목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메가 프로젝트가 지금 발굴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 혁신 생태계를 통한 간접 투자 지원은 과거 정책 펀드가 좀 나눠주기 시기였다면 대규모 스케일업, 초장기 지원 이런 부분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만한 게 국민 참여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성장펀드가 잘 되고 그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그 성과와 과실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같이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그 펀드도 지금 마련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금년에 한 6천억 정도고요. 매년 6천억씩 해서 5년간 한 3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로 참여해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국민 공모자금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두 번째는 세제 측면에서 파격적인 소득 공제랑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마지막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량 있는 최고의 운용사를 선정해서 국민자금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당겨서 한 5월 중에는 한번 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서민 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1인당 투자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판매 방안도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는데요.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국민 참여 펀드는? 네, 저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되 5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송배전망 구축에 60조 원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한전 돈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한전에 뭐라고 한전에 빚을 져가면서 부채율 올라가면서 합니까? 그럴 필요 없고 한전이 주관이 되되 이거는 사실은 송배전망 사용료는 정부가 일종의 전기요금처럼 정할 거 아닙니까? 그 손해 안 나게 정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송배전망 구축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재원을 이런 거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 요금이나 이용료 뭐 이런 거 받는 거는 손해 안 되게 다 받잖아요. 책정해서 받잖아요. 심지어 정부가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기도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하면 그 투자 자본은 괜히 누가 빚져가면서 회계상 부담을 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거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금 시중에 지금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도 흡수도 좀 하고 좀 빨리 신속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의 안 하세요? 아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거는 돈 문제보다도 송배전은 한전이 그런 걸 할 때 민간 자금을 지금 사업권들을 한전한테만 독점적으로 주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한전은 그 기업 경쟁력이 있어서 그동안은 싼 이자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요. 뭐 핵심적으로는 지금 민원 때문에 사실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햇빛 소득, 바람 소득, 개통 소득 해서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이랑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송배전망이 전북, 충청 거쳐서 올라오는 거는
지금 저항이 심해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뭐 해상 송전망을 지금 만든다는 거고, 해저 송전망. 근데 육상 송전망은 지금 그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 입장에서 자기 지역 지나가면서 땅도 못 쓰고 그 허용하기 쉽지 않을 건데, 수도권이 결국 전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육상 송전망이 6개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의 상당 부분을 해상으로 돌려서 최소화한 건데요.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 햇빛 소득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그 아주 가까운 지역에 참마라 그러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일정한 희생이 있습니다만 소득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이제 기후에너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일 테고, 결국 산업부나 아니면 국토부든지 여기서는 하여튼 수도권의 그 산업 집중을 최소화해서 지방으로 가게 해야 돼요. 창업은 가능하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방으로 옮기고,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전기요금 차등제도 다 현실적으로 빨리 검토해야죠. 빨리 계산도 하고 얼마 정도 차등이 발생하는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남쪽, 서쪽, 남쪽 이쪽 지역에 산업 기반을 만들려도 송배전망, 촘촘한 송배전망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 설치해놔야 동네에서 뭐 나도 밭에다가 태양광 발전해서 전기 팔고 살래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빨리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관련 예산 신청도 했고요. 네. 특히 개통이 이미 포화인 호남 지역은 ESS를 추가로 설치해서 깔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ESS도 깔아야 되고 송배전망도 추가로 촘촘하게 깔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요처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는 아주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정부 재정으로 하려니 채무 부담 때문에 부담스럽고 민간에다가 회사에다 맡기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 무슨 꼬리에 리자 붙은 그 옛날에 말씀난 거 있잖아요. 하여튼 너무 비싸게 받아서 막 폭리를 취하고 이래서 국민 부담이 되고 딱 중간에 국민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걸로 하면 너무 욕심도 안 부리고 안전한 수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중간 제3섹터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거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합시다. 네, 인프라 투용자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국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관계부처랑 사업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안전한 투자처럼 만들어주는 게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국민 소득도 올리고 자산 양극화도 조금 완화하고. 네, 국토부의 코레일 SR 고속철도 통합 추진 현황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세부 내용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우리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네. 이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거 알짜 부분 떼서 팔라고 분리해놨던 거 아닙니까? 예, 빨리 다시 합치고. 예. 대신에 이게 조직들이 통합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분리해서 관리하든지 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통합해가고 그렇게 해야죠. 뭐 한꺼번에 통합은 좀 더 땡겨서 9월 중에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기업 간의 약간 그 근로자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합을 해놓고 차츰 해결하는 패턴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시간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뭐 앞당기셨고. 예. 중기부는 이건 좀 설명 드려야 되겠네요. 예. 중기부 장관님께서 중기 창업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중기 쪽 복잡함과 그 간담회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어렵다, 서류 쓰기 힘들다, 그리고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이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중기 지원 서류를 신청할 때 평균 9개, 심지어 41개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한 장에서 30장, R&D 같은 경우는 100여 장까지 쓰기도 합니다. 온라인 창구도 지금 통합 정보 제공한다고 하는데 통합된 정보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원 신청 창구도 67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도 지금 창구들이 굉장히 주제별로 사업 단위로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플랫폼의 의미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선 상담 창구도 35개 전화번호입니다. 1357번호를 갖고 있긴 한데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서 중기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이렇게 다 나눠지고 또 중소벤처기업청, 그 지방청과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나눠져서 전화를 서로 돌리기도 좀 바쁘고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청 서류로 인해서 브로커들이 들어오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신청 서류를 올해 중에 무조건 50% 감축하고 사업계획서 쓰는 분량도 30%를 감축한다라는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했고 5월 중에 시범 운영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는 1개 1357번으로 통합해서 문의가 있으면 1357 연결하면 나머지로 연결되도록 자동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류 간소화는 지금 50% 정도 감축하는 방향으로는 행정서류 자동 연결하면 됩니다. 이미 항안부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자동 연결해서 자동으로 연결하면 직접 안 해도 되고요. 또 서류를 서명해서 스캔 받아서 넣도록 했던 이런 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청렴서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체크하도록 변경하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 수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중기부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업체 보고 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단계에서 필요 없고 심사에 통과되고 나면 필요한 그런 창업 유지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제출하도록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7개 정도 제출하던 건데 사업계획서 하나만 내도록 변경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감축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상반기 중에는 전체 지원 사업들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감축한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이 사실 브로커들이 개입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체크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받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대신 이제 사업계획서 대신에 대체할 평가 방법과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에서 한 번 더 이제 소상공인분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월 단위로 저희가 경영안정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BTS 티켓 사는 거냐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디도스 공격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2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자금을 받는 게 너무 길다.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간 것이지만 전체 총액이 늘지 않는 차원에서 월 단위로만 쪼개놓으니까 이게 나눠줄 거는 작고 신청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오히려 일도 많아지고 동시 접속이 많아지면 시스템 비용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걸 개선은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선 시스템을 더 추가하는 쪽으로 먼저 계산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대체할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굳이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는 형태들은 하지 않도록 올해 내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사업계획 키워드 입력하면 AI가 기본적인 초안을 좀 제공해주는 것들도 하반기에는 적용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 지원 플랫폼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2,700여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모두 합치면 2,700여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공고하는 형태로 하고요. 지금 67개 중기부 플랫폼만 해도 모두 다 회원가입을 따로 받고 있어서 이 회원 DB에 통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플랫폼 구축하면서 회원 DB도 하나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이 5월에 시범 오픈합니다. 그리고 중기부 내용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있다면 타 부처에도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AI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화형으로도 상담 서비스 하는 거는 올해 안에 구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357로 전화번호 유선 상담 통합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내용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좀 개선해서 전화 거실 때 1357만 외우면 지원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협조가 있습니다. 17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중기부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서류나 사업계획서 분량 감축 그리고 신청 창구들 연결하는 사업들까지 해서 중기 통합 지원 플랫폼 만드는 일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지원 사업 현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잘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너무 많아. 뭐가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비상 상황 터질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해야 되지 않냐, 소상공인 지원해야지 않냐 할 때마다 사업이 하나씩 생겼고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왜 지원 안 하냐 뭐 이런 여러들이 있어서 이번 네. 참여 한번 전체 정비하겠습니다. 내가 좀 헝클어진 머리 빗듯이 한번 싹 빗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나서 정신이. 저도 그렇습니다. 빚도 67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직접 관계는 없는데 이거 안내 전화도 온갖 그거 어떻게 안내 전화를 외워요? 차라리 안내 전화 외우는 공력으로 딴 거 하겠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안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신고 전화든 뭐 전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뭐 일부는 좀 받아주는. 요새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는 1번, 뭐는 2번. 이거 진짜 신경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네? 제가 꼭 하면 바로 9번이나 0번 누르고 이러는데 그것도 대기 시간 엄청 길고 그래서 안내 요원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안내 전화가 너무 많아서 안내 전화를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내 전화를 안내하는 전화가 필요할 것 같아. 결국 통합하는 방법이죠. 1, 2를 걸면 자동으로 9, 1, 3, 114 이런 다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한번 누가 연구해 보세요. 행안부가 하면 될까? 하여튼 모든 좀 안내 전화 그냥 그 AI 다 되게. AI를 적용해서 지금 음성 서비스로 민원을 접수하는 다음에 나오는 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진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네. 네. 예, 다음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타나신 분.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된 정일현입니다. 3월 4일 임명됐으니까 지금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 한번 볼게요. 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 발생 감축 노력 강화입니다. 먼저 규정이 불합리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해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급 기관의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연내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된 단기 급증 민원 등 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관할구역, 사업 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 방문해서 민원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 집행 시에 단순 공시에 그치지 않고 문자, 모바일 알림을 활용해서 실수요자에게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민원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단순, 반복 민원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집단 민원, 특이 민원에 대해서 청와대 권익위, 각급 기관의 갈등 조정 담당관, 시민 상담관이 전담팀을 이루어서 합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 상담관을 20명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민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객관적, 중립적, 제3자적 시각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ombudsman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자체 대응이 어려운 해묵은 집단 특이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권익위로 이송할 수 있게 해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중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향적으로 국민고충을 해소한 소속 공직자에게 특별 성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 처리를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이행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반기별로 대통령 주재 집단 갈등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다부처 관련 민원, 갈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오늘 보고된 사항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갈등관리 평가 등을 활용하여 민원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는 민원 유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집단 특이 민원의 자체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관 발생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 순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와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 하셨네요. 하여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하여튼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이런 게 있어요. 민원 그 원자를 한자로 뭘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이게 두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원하는 것이라는 뜻의 한자를 쓰기도 하고 원성이라고 할 때 그 원.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원성으로 들어요. 그 막 귀찮고 피하고 싶고 막. 그리고 민원 내는 사람은 어쩌면 좀 나쁜 사람 또는 뭐 부족한 사람 이런 인식이 공직 사회에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원성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예를 들면 반복 민원을 낸다. 반복 민원 낸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처리해 줄 거 하고 안 되는 이유 제대로 설명하고 진지하게 공감하고 눈높이 맞춰서 정말 소통하고 공감해 줘서 그러지 않거든요. 포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함부로 그냥 이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집어 던지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던졌다고 그다음에 민원 내고요. 그 처리한 사람은 직무유기했다고 또 민원 내고 막 이러면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서 나중에 평생 그거만 하고 살아요. 공동체도 괴롭고 본인도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수십만 명이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끊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명감 가진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게 민원을 들어주고 조정하는 것도 이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인내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충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담 인력도 당연히 있을 테고 각 부처님 갈등 조정 담당관 지정하라고 했다는데 이 날짜 정해가지고 안 하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시행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취합하시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먼저 좀 입법적인 해결이 좀 돼야 되겠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 개정안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민원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잘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상 네 건은 행안부 행안부 보고. 이거 뒤에 행안부 아차.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두 부처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AI 감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사이 좋습니다. 사이 좋아요.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AI 국민비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간단한 대화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10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강의실, 한전 테니스장 같은 이 공공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1,200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3월 9일부터 시범 서비스로 개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이 정부 민원 플랫폼을 이용한 AI 정부 24인데요. AI 정부 24는 국민 약 2,500만 명이 사용하는 정부 대표 민원 채널인 정부 24에서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1만여 종의 민원을 안내할 수 있어서 이 역시도 3월 9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깐 시연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국민비서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채널을 활용해 간단한 대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100여 종의 민원 서류 발급과 1,200개의 공공시설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AI 국민비서를 선택한 후 질문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뉴를 찾지 않고 대화로 간단히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문에는 AI가 답변하지 않도록 구현하여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국민비서 국비 채널을 통해 AI 국민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익숙한 플랫폼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정부24는 정부 대표 민원 채널인 정부24에 AI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1만여 종의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으로 접속해 메인 페이지에서 정부24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부24 AI는 1만여 종의 민원 중 질문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 쉽게 요약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민원과 관련된 페이지 링크까지 함께 안내되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이나 중고차 판매 후 세금 환급같이 일상에서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쉽게 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민원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답변 품질을 높여 사용할수록 더 발전된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민원 명칭을 몰라도 딱딱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구현했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AI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신 이 대화형 민원 서비스를 음성으로 가능하도록 이 준비해서 올해 말까지 음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기관에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이 한 곳에서 신청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인데요. 좀 전에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이 시범 실시되는 5월부터는 식당이나 미용실 창업 시에 시청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대신에 정부 24에서 원스톱 민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창업 시에는 최대 9개 기관을 8번 방문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원스톱 1회로 가능해집니다. 또 10월에는 복지부의 시스템인 복지로 시스템이 준비돼서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혜택이 있으면 시스템이 미리 알아서 그 대상자에게 혜택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동 신청 서비스가 도입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의 이 AI 민원 서비스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계속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익위에서 보고드렸듯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AI가 답변을 추천하고 빈발 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이 국민신문고 AI 서비스도 2월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 분야에서도 AI 챗봇 상담 가능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AI 민원 서비스를 연계 통합해서 한 곳에서 신청, 발급, 혜택 알림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상에서 그냥 활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AI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하면 다니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그 초중고 대학 일반인들까지 지금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초중고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초중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소위 사회교육, 평생교육 형태로라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지금 노동부에서 지금 중소기업 재직자들 대상으로 모두 AI 모두 지방에 우대합니다. 어쨌든 노동기업 영역일 거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 평생교육까지 특히 각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연계하고 하면서 유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두의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단위로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 텐데 또 관심 있는 데는 더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빠지는 데가 없게. 네네. 전체 일괄적으로 정말 물샐 틈 없게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담당해요? 행안부가. 예, 전 국민에게 AI의 유용성, AI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거. 이건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저희 그 행안부하고 우리 과기정통부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까지 참여하는 국가 AI 전략위원. 하여튼 지원이야 저기 그 과학기술부가 하겠지만 최종 책임. 네, 저희 그 행안부하고 행안부 소관, 행안부 업무예요. 그럼 행안부가 다른 공동으로 그 기관 공동으로 그런 거 없어요. 각 부처가 각자 일을 하겠죠. 예. 또 필요한 지원을 받겠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그러면 행안부 주관으로 다른 데 혹시 빠지는 데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뭐 학생들은 직장에서 뭐 다양하게 할 텐데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시설도 이용 안 하고 맨날 집에 누워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물론 그런 게 극단적 예외지만 어쨌든 누락되는 데가 없이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상상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쫙 읊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집니다. 나의 그 데이터 조건을 다 제공해 줘야 되겠지 대신에. 나는 장애 몇 급이고 뭐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물어봐 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모바일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본인 인증만 하면 전체 자료를 모아서 AI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 가능한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어디 저기 지방에 어디 가시면 지금은 반값 여행이 가능한데 무슨 어디에 호텔 가면 또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다, 국내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 쫙 지금 그런 시대가 곧 오잖아. 이미 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이 순서대로 보면 내년 정도면 그게 완벽하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어떤 걸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어디 가서 어떻게 활용해라. 내가 대신해줄까 뭐 이렇게 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신청도 해줍니다. 신청도. 예, 예. 손가락 예약도 해주고. 손가락 안 써도 되는 거지 이제. 예, 예. 말로만.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직도. 어쨌든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의원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